22년 2회 가겠습니다. 22년 2회. 자, 앞에 네 문제는 거저먹는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자, ERP의 22년 2회입니다. 22년 2회 거. ERP의 기능적 특징. 아이고, 나도 문제를 안 열었네. 이런 바보같이. 빼보치. 아이고, 22년 2회인데. 진짜 잘 어울려, 지호야. 내일 외우고 싶은 자, ERP의 기능적 특징. ERP의 기능적 특징은, 아니, ERP의 특징에는 기능과 기술이 있지. 어떻게 구분하지? 능술. 능술. 아, 몰라요. 외워서 듣고. 그걸, 뭐라고 다시 알려줘. 마클 관계기. 뭐 약자로 외웠어? 첫 글자. 선생님이 외우는 걸 싫어해서 꼭 이렇게 얍삽하게 공부를 하지. 기능에는 한글이 많고, 기술에는 영어가 많다. 영어가 많다. 영어의 대부분은 IT 용어야. 전산 용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닌 것만 외우면 돼. 이거 아닌 것만. 이렇게 딱 봐서, 이건 영어, IT 용어야? 넌 기술을 빠져. 나머지 한글, 다기능, 다언어 있잖아. 한글이잖아, 다. 그건 뭐 기능이야. 이렇게 하고, 아닌 게 애매모호한 건 외워야지. 그건. 그렇게만, 얍삽하게 좀 외웠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1번. 객체 지향. 이것이 문제에 써있어. 객체 지향 기술이래. 기술적 특징이야, 이게. 별거 없어. 이렇게 외우면 돼. 1번이야. 답은 정해졌어. 1번입니다. 선진 프로세스 내장. 프로세스? 영어 같아? 근데 무슨 영어인지 아는 영어잖아. 무슨 영어인지 아는 진행이라고 하는 진행. 그 다음에, 이거 기능적 특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시간 정보 처리. 실시간으로 처리해준다. 기능적.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 경영수단. 완만한 용어들이야. 기술적 특징을 열거하면 그 말들은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지금 써있는 선진 프로세스 내장, 실시간, 기업의 투명 경영수단 전부 다 무슨 말인지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기능이고요. 1번이 기술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기술이 뭐야? 아는 사람 설명 좀 해줘봐. 객체 지향 기술. 그거, 영혼이 난 모르는 곳으로 남길 거야. 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면 안 돼. 얘가 기술이라고 하는. 띵에서 나온. 아는데 모르는 걸로 해야지 이걸 공부해. 선생님이 ERP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선생님도 아는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걸로 해야지 이게 어려운 기술적 특징이다라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2번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클라우드, 사이버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사용자의 IT 투자 비용이 줄어드니? 왜? 왜 들까? 네? 왜 들까? 왜 줄어들까? 몰라요. 내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안 사도 돼. 있으니까. 실제 돈을 주고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런, 또 굉장히 많은 내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을 필요가 없어. 인터넷만 빵빵하면 돼. 인터넷만 빵빵하면.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요. 2번,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컴퓨터 자원을 내가 노트북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어디든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인터넷만 되면 다 가능하니까. 3번, 장비 관리 업체와 PC 및 서버 자원을 줄일 수 있다. 장비를 관리하는 내가 노트북 내가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막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하려면 이게 유지가 돼 있어야 되나. 선생님 아까 2학 2반 고치다 왔는데 컴퓨터가 이상해졌어. 그렇게 관리할 업무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사용자가 필요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클라우드는 제약이 내가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저 이 게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 뒤통 터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거기가 설치되고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만 내가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약이 많다가 그런 용어가 되겠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구축 절차 중에 뭐들 조합화 이것만 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분설 축구에서 분설 구축 설계에서 뭐 해석한다? 모듈 조합화 구축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구축 계속한다. 테스트 및 추가 개발, 수정 기능 확정 엄청나게 많이 반복됐던 그런 용어이고요. 구축 단계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ERP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 ERP의 효과, 뭐 이런 ERP의 필요성, 뭐 이런 구닥다리 문제들 있잖아. 거기서는 정답은 특징인 것은 좋은 거, 특징인 것은 좋은 거, 아닌 것은 나쁜 거를 골라주면 돼. 자, 특징. ERP에 대해서 좋은 말이 ERP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말은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경영 혁신 좋은 말이잖아. 네. 2번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 개방성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폐쇄성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래서 확장성, 유연성 저 좋은 말이고요. 3번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갖는다. 프로세스 흐름의 중심, 업무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들이 좋은 업무 처리 방식이 되겠고요. 4번 파라미터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변수 설정 및 변경. 이게 조금 유연하게 우리 회사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변경은 ERP 구축 이전에만 가능하다. 너희들 3월 달쯤 한번 했을 거야. 2학년 기업자원 통합관리 할 때 환경 설정, 사용자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숫자 1이나 뭐 0으로 바꾸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 메뉴 중에. 기억이 없지. 그래서 뭐 한번 점표 양식 1번부터 15번까지 되는데 그게 9번으로 하라고 하는 전혀 기억이 없구나. 품위 등록 여부에 뭐 0이냐 1로 할 때 뭐 1로 하라는 등 뭐 이렇게 뭐 있어. 기억나요. 편채고. 우리 쌤 잘생겼다. 그건 ERP를 구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야? 전에 하는 거야? 전에요. 구축한 다음에 이미 프로그램 개발됐잖아. 그 안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 맞게 환경을 바꿔주기만 하면 쓸 수 있어. 그래서 ERP 구축 이전에만 가능하단 말은 틀린 말이야. ERP 구축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써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자, 쉬운 건 끝났고 이제 5번 가겠습니다. 네. 보기의 설명. 아까 지수평할 것 아까 앞에 있잖아. 지수평할 것. 지수평할 건 무슨 방법? 지수평할 거. 무슨 뭐 하는 방법? 수요 측정.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이제 그 지수평할법 말고 다른 엄청나게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요 방법이야. 노래 나올 뻔했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분석하는 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시간을 일정하게 구역구역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됐고 수요가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됐고 이 시기에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것을 이름도 그럴싸해. 열 분석. 시간의 흐름을 게으러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 과거 데이터를 구역별로 나눠서 시간별로 수요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게 바로 시계열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 시계열을 풀어쓴 말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 외웠어. 두 가지 지수평할법 공식 외웠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시간에 따라서 나눈다. 뒤에 할 건데 그냥 듣기만 거기 보기 3번 다중회귀 분석 어렵잖아. 다중회귀 분석 뒤에 설명이 안 나오지. 죽었다 살아나.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국어 실력으로 좀 풀기 어려워서 미리 한 번 더 하는 거야. 회계 분석은 인과형 분석법 중에 하나야. 더 어렵지? 네. 인과형. 인과가 뭘까? 그 오! 국어가 되네. 원인과 결과. 원인이 무엇냐에 따라서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게 인과형이에요. 어떤 원인? 제가 성적이 왜 올랐을까? 다른 애들이 던져서. 매일 빵을 먹어서. 뭐 이렇게 변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결과, 수요 예측 결과를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앞에 단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가중 회귀 분석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인과형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인과형에서 어떤 요인, 이 변수가 있다고 했지. 이것이 수요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인과형 분석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은 단순이나 가중이나 어떤 변수가 수요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서 결과를 수요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야. 핵심은 어떤 요소가 등장해요. 요소. 뭐지? 책에 뭐라고 써있더라? 요인, 요소. 네. 기억이 안 나. 순간 헷갈렸어. 요인이나 요소,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어떤 것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내가 이것도 틀렸다, 야. 가중이 아니라 가중. 다른 거랑 헷갈렸어. 이동평균법에 나오는 가중이동평균법하고 헷갈렸어. 다중회귀 분석과 단순회귀 분석 이렇게 구분해야 돼. 다중이 아니라 다중이야. 다중회귀 분석. 그래서 이 다중회귀 분석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단순회귀 분석은 변수가 몇 개일까? 하나. 천재, 한 개. 얼마 구분하기 쉬워. 문제에 써 있어. 쉽다. 근데 다중은 보통 갈게요. 월말 마감의 차월 회수. 무슨 말이야? 월말 마감. 매월 말에 더 이상 수정 못하게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을 마감하고 분계 계정 마감 그런 거 똑같습니다. 차월 회수. 차월은 다음 달 얘기하지. 야, 요거 몰라도 돼. 야, 이 말 몰라도 돼. 그냥 혹시 궁금해할까봐 설명한 거고요. 다음 달에 회수한다는 뜻이야. 월말에 있었던 외상매입금을 더 이상 안 받고 마감하고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고 못 받았으니까 다음 달에 받아야겠지. 다음 달에 포기해. 그래서 차월 회수이란 용어가 나온 거고요. 몰라도 돼. 그 다음 것만 알면 돼. 기준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율 이거만 안 돼. 외상매출금 또 그래.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부하고 싶어 눈이 빨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 예 감사해요 알려줘서 오 외상 매출금은 내가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그걸 회수율 왜 이래 이거 회수율을 얼마큼 회수했느냐 이 회수율이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왜 뭐 때문에 받을 돈이 아니 그 회수하면 뭐가 많이 생겨 그 돈이 유동성 그렇죠 그래서 좋았어 유동성이 높아야지 우리 이것도 이제 운전자금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 가요.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 가지고
운전자금, 회사를 운영하는 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런 돈이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됐다. 유동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바로 살 수 있고, 내가 지급해야 될 걸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런 것 때문에 외상매출 회수율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아무리 매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회수율이 낮게 되면 그 회사는 뭐가 된다? 부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어떤 문장에서 내가 어떻게 가져와서 써먹을지 모르니까 흐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두루두루 문제 푸는데 처음 보는 문제도 쉽게는 좀 과장된 거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 이 물류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구하는 공식을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고, 또 다른 문제에서는 이 공식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 두 개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왜 공식이 갈수록 옛날보다 옛날은 이렇게 이론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공식만 이렇게 나와. 여기가 전전월이에요. 전전월 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공식은 옆에 써있지. 그 다음에 당월. 너무 자연스러워. 이 두 개를 합한 것을 이번 달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우리 ERP 시험은 그래도 회계 시험처럼 이렇게 꼬아놓은 것이 비율이 적어.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다 주니까 좀 문제 중심만 좀 알고 있으면 풀기는 쉽죠. 자,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거죠. A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 써서 이렇게 썼지만 맞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이거 전월인지 전전월? 좀 찝찝하지 않냐? 전전월까지 가야 돼? 이건 좀 확인해 볼게. 지금 쓰고 나니까 좀 찝찝하다. 이게 오타나일 수도 있거든. 전전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여기는 당월 횟수액이야. 당월 횟수액.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보기 4번에도 전전월이라고 써있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전전월까지 가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해. 쓰고 나니까 좀 찝찝해. 당월 회수액을 전전월 외상매출금 잔액 플러스 당월 매출액 합한 것으로 나눠주면 회수율. 여기 이제 회수율을 들어가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계산값에 무엇이 붙지? 곱하기 100. 아니, 퍼센트가 붙지. 퍼센트. 비율을 물어보니까 퍼센트가 붙으면 공식에는 있든 없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 그래야 퍼센트가 붙게 되는 거야.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자, 7번은 했던 문제야. 손익 분기점. 손익하면 손익이 뭐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그 순간의 매출 수량. 그래서 그 매출 수량을 도달을 하게 되면 지금 판 거 이후부터는 난 돈을 버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 그냥 손익분기점은 3만 개인데 한 10,000개 팔고 좋아라고 하는 미친 장사들이 계셔요. 만개면 되게 손님이 많이 탄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경영학을 좀 배워야 되고 창업하시는 분도 저 외식 경영과들 조리만 하는데 그래서는 망해.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마인드가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커서 따로 배우고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 일단 해보자. 자, 고정비,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과라는 공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수량. 자, 이것은 고정비를 무엇으로?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것으로 나누어주는 거.
이제는 외워야 돼. 외울 수 있어. 이건 외울 수 있어. 고정비를 가격에서 변동비 뺀 숫자로 나눠주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매출 수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뭐 해보자. 300만 원 나누기 P에서 B를 빼면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이 두 개를 잘라낸다. 3만 개가 매출 수량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 수량. 한 개 팔기 시작해서 3만 개를 팔아야지 이제 똔똔이라고, 어른들 똔똔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본전이라는 뜻이야. 본전. 내가 고정비로 300만 원을 투자해서 가게를 시작했어. 그것을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빵집을 한다고 한다면 빵 밀가루도 사고 계란도 사고 뭐 그다음에 종업원도 주방장이라고 얘기하는 제빵사 뭐 이런 분들 고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그런 것들은 다 변동비에 속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만 개를 팔아야지 제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매출 수량 물어봤어? 매출액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출 수량에다 뭘 곱하면 된다? 단가, 판매 단가, 변동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만 개 곱하기 얼마? 만 아니. 아, 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누기가 안 돼, 지금 계속. 뒤에 그 문제 나오는데 20 나누기 0.2를 하는데 이걸 20이래. 어? 0 하나 뒤로 빼. 200이래, 200. 아니지, 맞지? 아니요. 2 나누기 0.2가 나오는데, 이걸 20이라고 답을 해. 10이거든, 10. 어? 계속 나누기가 안 돼, 지금, 계속. 니들이 알려줘? 이거 만이지, 당연히. 33인데. 만 맞지? 만? 네, 3, 4만에. 진짜. 나누기가 계속 안 돼, 지금. 만 곱하기, 원래 안 됐나? 그랬을 네. 수도 있어. 만 곱하기 얼마? 700, 900. 900. 90만 원이요? 10. 90만 원. 90만 원. 공 두 개 놓고 또 콧말 찝네. 자, 그래서, 아닌데? 이런 900인데? 네. 공 두 개 붙어야잖아. 공이 두 개 붙잖아. 근데 만 원에 여기 만 원에다가, 그치. 그래, 900. 이렇게 돼야지. 네. 9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둡게 암산하지 말고 꼭 계산기로. 또 계산기 누르는데 또 영자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또 계산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잘 천천히 꼬박꼬박 눌러서 영자가 잘 찍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장 형태로 오르는 것. 시장. 우리 뭐, 화서시장, 뭐, 저기, 수원역에 있는 게 무슨 시장이지? 매산시장, 뭐, 이런, 그건 시장 이름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이 어떤 경쟁자의 숫자,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사고팔고 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자, 이제 제목 보고 키워드 골라내서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오른쪽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것 같아. 예? 자, 시장 형태. 과점. 어려워. 과점에 기업들이 이거 하나, 이 마우스 시장이라고 써. 마우스 시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마우스 시장에 마우스를 팔려고 하는 기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과점으로 몇 개 있을 것 같아. 그냥 국어 실력이야. 엄청 많을 것 같아. 엄청.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완전 경쟁이 있어. 완전 경쟁이 많을까? 과점이 많을까? 과점이 어려워.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서 과점은 공부를 해야 돼. 자, 키워드 소수의 생산자.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은 뭐겠어? 그 밑에 있는 이 마우스를 판매하는 만드는 회사가 한 회사야. 그럼 독점이 그건 쉽잖아. 그래 독점의 키워드는 단 하나의 공급자. 요게 키워드야. 그럼 쉽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점은 2개, 3개, 4개 요 정도. 그래서 소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거만 알면 돼. 완전 경쟁은
엄청나게 많아. 뭐 이런 동일한 마우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 그런 것을 완전 경쟁, 가격이 완전 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은 가격 전쟁이 심하지, 서로 조금씩 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만큼 좀 어려운 건, 과점은 조금 공부하면 소수 키워드가 몇 개 너무 단순하니까 금방 외워지는데, 그 밑에가 좀 어려워요. 독점적 경쟁 시장.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 불안전해. 공부 태도가 좀 불안전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마무리 했어? 이제 안 오는 거야? 훌륭한 학생이야. 자, 독점적 경쟁. 독점과 뭐가 합쳐진 것 같아? 네. 경쟁, 완전 경쟁이 용어에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 독점은 하나고, 경쟁은 완전 경쟁.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싸우는 그런 형태가 합쳐진 그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보면 뭐 불완전한 경쟁 시장 형태로 필요 없고, 완전 경쟁과 독점 시장이 합쳐진 것,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문구보다는 그것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 아래 거, 그 아래 게 이제 6번에, 8번이지, 8번 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읽어볼게. 시장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지? 완전 경쟁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아. 그런데 그 각각의 기업들이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씩 각각의 특색을 가지면서 조금씩 다른, 그런 뭐 디자인이 다르든 기능이 좀 다르든 그런 저마다의 어떤 장점을 가지면서 만드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빵집에 디저트 가게들이 있어. 각각 가게들, 디저트 가게 되게 많아. 빵집도 되게 많은데, 가게마다 자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뭔가 그 집만의, 뭔가 시그니처 메뉴들이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런 거랑. 빵은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금방 시장 한번 읊어볼까, 머릿속에? 과점하면 뭐가 떠올라? 책 보지 말고. 소수의 경쟁. 독점하면 하나. 과점하면 소수라고 했고, 독점하면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했었지? 완전 경쟁은 엄청나게 많은 가격 전쟁이 심한 그런 형태고, 마지막에 독점적 경제, 두 개 합친 것이고, 소수는 좀 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어찌어찌 한다. 여기는 똑같은 문구 달달 외우지 말고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또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고, 다른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꼭 이렇게 문제를 안 넘겨요. 이렇게 8번 했고, 9번. 자, 수주 관리. 수주, 이거 했었지. 수주의 반대. 발주. 한자가 한자 손수. 발은? 족주인데. 족주 그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괜히 시작했어. 말이 안 맞아. 하여튼 수주와 발주는 서로 반대말이고, 뭐가 판매하는 거다? 뭐가 판매하는 거야? 수주가 판매, 주문을 받을 숫자야, 이건. 주문을 받은 거. 주문을 받았으면 판매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판매, 영업 쪽이 관련된 거예요. 발주는 주문을 출발시킨 거야. 한 번씩은 해야지. 주문을 출발했다는 것은 내가 주문을 띵강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인터넷으로 옷을 사든 뭘 사든 아이고 질러댔다. 그게 발주 주문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어. 이건 구매 쪽이 되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수주를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는데 영업관리로 취직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 있고 영업직이 있고 영업관리가 있어. 예? 영업직은 실제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사무실에서 관리해 주는지, 그래서 계약 받아오면 계약서 입력하고, 또 추가적인 발주, 재고 얼마큼 남았는지, 고객한테 납품이 언제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직이 바로 영업 관리직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수주 관리 가겠습니다. 수주 관리 업무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래. 자, 1번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과정. 그 개념이 나왔고요.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겠지. 2번 수주 등록은 수주를 등록하는 업무는 ERP에서 수주를 등록하는 업무는 수주 후에 고객의 주문 내역을 관리 시스템 ERP에 등록하는 과정. 맞는 얘기야. 3번이 틀렸습니다. 전적이란 내가 주문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한테 이렇게 이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견적이지. 견적이야. 그래서 수주가 먼저 같아? 견적이 먼저일 것 같아? 견적. 가격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잖아. 그래서 견적이 먼저입니다. 근데 3번은 견적은 수주 이후의 단계. 말장난 같지만, 그래, 틀렸어. 절차가 견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한테 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주 등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4번도 수주 등록 후에 일자별 가용 수량 약속 가능 재고 정보를 참고하여 고객한테 예정 납기를 통보해야 된다. 전에는 그런 문제가 일자별 가용 수량 약속 가능 재고 정보, 이게 문제가 답이 나왔던 문제도 꽤 있었고요. 요즘은 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고객한테 내가 주문을 받았어. 수주 등록을 주문을 받았어. 그럼 고객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가격은 다 알아. 언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야. 너희들도 주문했는데, 언제 와요, 그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즉, 수주 등록하는 우리 회사들은, 재고가 정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재고가 있으면 배달하는 기간 동안만 알려주면 되잖아. 배달이 이틀 걸린다면 이틀 뒤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가 일자별 가용 수량, 약속 가능 재고 정보,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가겠습니다. 여신하면? 내가 빌려주는. 이것도 했던 문제지, 이제. 했던 문제들 나오면 속도가 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하니까. 자, 여신은 대출이라고 하고, 우리 회사 물류 쪽에서 여신은 채권을 얘기해. 채권, 쉬운 말로 외상 매출. 외상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얼마큼의 물건을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 현금이 좋지만 그 새끼가 안 준대. 그래서 외상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게 바로 여신의 한도. 어느 정도까지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신 한도액이란 말이. 자, 어느 정도까지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 여신 한도액인데, 여신 한도액이 순운전 자본보다 많아지는 경우, 아까 이게 꼭 맞진 않아. 근데 순운전 운전 자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뭐다? 현금이다. 현금보다 외상이 더 많아진다는 경우를 생각해봐. 이런 경우 운전자본, 즉 현금의 확보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현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외운 바보들이야. 읽어보고 여러분의 회계 지식을 총동원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상품 재고가 감소했대. 지금 문제가 뭐지? 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 운전자본 확보 방안. 운전자본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늘린다? 현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 현금이 줄어드는 걸 고르면 되겠네. 그러면 자, 상품 재고가 감소한다. 상품 재고가 감소하면 현금이 어떻게 될까?
현금이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잖아. 물건을 그게 외상으로 팔았는지 현금으로 팔았는지 섞여도 있겠지만 상품 재고가 감소하면 현금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2번 지급어음 기일을 단축한다. 지급어음은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산 거야. 근데 그 지급어음의 어음 만기일 내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원래는 한 달이었는데 그걸 보름으로 줄여. 그러면 내 현금을 빨리 한 달 뒤에 갚을 걸 15일 뒤에 갚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지급어음 기일이 줄어들었어. 빨리 갚아야 되나? 빨리 갚아야 되니까 갖고 있던 거 빨리 줘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이거 다 읽어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음의 회수기간 단축. 여기서 말하는 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니야. 이제 받을어음이야. 받을어음. 받을어음의 회수기간을 단축시킨대. 받을어음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현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현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빠른 시간, 원래 한 달 만에 받기로 되어 있는 걸 단축한다는 것은 열흘 만에 받겠다. 현금을 빨리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요. 4번에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증대, 외상이 아니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증대시켰다. 당연하게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외상은 줄고 현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오른쪽에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 하나씩 읽어보고 그래 맞아.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 반대로 되면 현금이 줄어들겠네 라고 하는 것을 읽히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물류 시스템 용어로 오른쪽 박스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겠습니다. 물류센터. 어제 물류센터하고 뭐 배웠지? 창고. 뭐가 크다? 물류센터. 센터가 더 크다. 창고는 작고. 그래서 그거 상상을 해봐. 그럼 창고는 지역이랑 가까워? 아니면 중앙이랑 가까워? 지역이랑 가까워. 이제 이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읽어볼게요.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는 물건을 불품을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를 보관하지 않는데 뭔 일이야? 아니라 물류센터에 오긴 왔는데 물류센터에 왔어. 입고됐어. 물류센터에 왔어. 근데 그것을 보관시키지 않고 분류 또는 재포장 과정을 거친대. 들어왔는데 거기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분류하고 포장을 다시 한대. 두 개를 같이 묶는다거나 아니면 이 상품 저 상품을 꾸러미롭게 묶는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런 회사 그런 업무를 하시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사고 있고요. 또 분류 재포장을 거쳐서 곧바로 다시 화물차에 실어버리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3번이야. 3번인데 영어로는 선생님 왜 이걸 해석을 못하겠어. 크로스는 이게 크로스잖아. 크로스. 그러니까 왜 크로스하고 이거하고 무슨 도킹은 결합하는 거 걸리거든. 가로질러서 십자가로 결합한다. 근데 이거하고는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 이거 외워야 돼. 선생님은 외웠어 그냥. 잘 외워져 근데. 크로스 도킹 물류센터에 와서 다시 출발한다. 그것도 안 쌓아두고 찍고 빠진다는 얘기야. 자, 답이 11번에 3번이고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거 다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창고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창고관리 시스템은 오른쪽 날개 보자.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창고 내에서 쓰는 거야. 그냥 따로 회사에서 그 입고 출고시키고 판매 구매해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창고 내에서 창고 담당자가 그 안에서 쓰는 시스템. 그래서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로케이션, 회전, 수단시키는 거, 재고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거 안 외워지니까 난 영어 못하는데 그 앞에 W, MS는 뭐의 약자 같아? MS, WMS가 영어로 써 있잖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야. 관리 시스템이거든. W만 알면 돼. W. 웨어하우스라고 창고야. 자, 영어 단어 또 공부하는 거야. 너희들 다 알지? 웨어하우스. 선생님만 몰랐을 거야. 웨어하우스. 좀 자는 거야? 나무비가 역겨워 가실 때는 정문자. 아니 절대. 친구 자는데 깨웠다. 아니 절대. 너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학생이야. 동료애가 있어. 자, 그래서 그렇게 웨어하우스, W 창고 이것밖에 없어. 연결시킬게. 잊어버릴 외원 공부도 하고 물류 공부도 하고 웨어하우스 나도 쓰라고 하지만 이를 찾아봐. 자, WAREHOUSE 외웠어. 그 다음에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이건 조금 외우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이 있어서 일상 슈퍼 가면 찍찍찍찍 뭐지? 바코드. 바코드로 찍는 기계. 바코드를 찍는 기계 있잖아요. 포스야, 포스. 포스. 이 포스를 왜 큰 가게들은 다 쓰거든요. 아니 재고 관련이. 재고 관리를 위해서야. 근데 이거 포스를 찍으면 판매되는 숫자가 재고에서 지가 알아서 깎아져서 그냥 재고 시스템에서 재고가 몇 개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은 그 시스템을 본사에서 보고 있고 그 본사에서 부족한 숫자가 뜨면 그냥 배송이 그 다음에 딱 온다는 거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편의점 사장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실제 이론상으로는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소비자한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건이 부족하면 소비자가 못 사서 아쉬워하니까 슬퍼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재고가 항상 있게 해준다. 뭘 이용해서? 포스를 이용해서. 이게 없으면 창고 가서 매번 재고 조사 실제 재고 조사 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게 몇 개 있는지를 보려면 그 시스템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그게 다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포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 12번 가겠습니다. 재고관리 관련 비용. 재고관리 관련 비용으로 공부한 게 기억이 나. 재고관리 관련 비용으로 재고 이거 공부했어. 뭐야. 이거 공부했어.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천재? 무슨 비용? 아니. 재고. 주문. 주문 비용.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그냥 인쇄 주문하는데 거기다가 타이핑 치고 복사용 직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문하는 담당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재고 주문 비용에 속하는 거고 이 재고 주문 비용은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던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항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재고 한 단위당 뭐 한 경우에 재고를 늘리게 되면 주문량을 늘리게 되면 재고 한 단위당 재고 주문 비용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때 했던 거예요. 이게 고정비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재고 주문 양을 늘리게 되면 재고 한 단위당 재고 주문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설명할 때 10개 고정비는 똑같이 1,000원인데 1,000원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왜 언제 일정하냐면 10개 주문하나 100개 주문하나 일정하다. 재고 주문 비용은. 근데 이것을 10개 주문하나 100개 주문하나 달라지는 것은 재고 한 단위당 재고 주문 비용은 10개 주문할 때는 1,000원 나누기 10해서 100원이 되는 거고 100개 주문하게 되면 1,000원 나누기 100에서 1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고 주문량이 증가하게 되면 재고 한 단위당 재고 주문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던 문제를 풀었어. 그때 재고 주문 비용을 공부했었고요. 이게 재고 관리 관련 비용 중에 하나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복습 하나 한 거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2번에 주문 비용은 재고 주문 비용 바로 나오지. 품목을 발주할 때 주문이 발주 아니겠냐? 수주가 아니지. 만약에 틀리게 내려고 하신다면 수주할 때 발생하는 이렇게 내야 될 거야. 그러면 발주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고요. 2번, 로트 사이즈가 클수록 로트 사이즈는 한 번에 주문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한 번에 주문하는 양이 클수록 재고 단위당 주문 비용은 아니지. 재고 단위당 한 단위당 한 개당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 개당 재고 주문 비용은 감소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많이. 그래서 문구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3번 주문 비용은 발주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그거 했지. 똑같은 문제야. 그때 풀었던 문제가 똑같은데 말만 좀 바꿔놓은 거야 이게. 4번 재고 부족 비용이 나왔어. 재고 부족 비용. 이게 이제 주문이 아니라 짠짠짠짠. 국어 실력이 또 필요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재고 부족 비용. 그거요, 그거. 내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에서 월급을 딱 받았네. 그래서 맘먹고 집 앞에 퇴근했어. 현금을 딱 여기 10만 원 딱 받은 거지. 집에 가서 엄마랑 치킨을 한 마리 딱 먹겠다 라고 갔는데 집 앞에 치킨집에 가서 갔더니 치킨 다 떨어졌대. 그게 바로 그 사장님 입장에서 재고가 부족해서 나한테 못 판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장님 입장에서 재고를 내가 닭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한테 닭을 팔아서 내가 그만큼 이익을 냈겠지. 그런데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라고 기회비용 용어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용 역할을 해버리는 손해본 거야. 손해봤다는 걸 비용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부족 비용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지. 예. 아니요. 12번에 4번 볼게요. 재고 부족 비용은 품절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비용. 딱 맞잖아, 그게. 근데 갑자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많은 주문을 위해서 항상 치킨을 막 200~300마리를 여유분을 갖고 있어 봐.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야. 그거 다 썩잖아, 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여튼 그래도 재고 부족 비용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 그 개념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그거 우리 관련된 거. 마스크. 아니. 기억이 안 나? 자,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헤매는 동안에 잠깐 쉬었지. 아주 훌륭한. 예. 자, 13번에 가겠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할래. 13번. 자, 고정 주문 기간 모형. 이것도 국어 실력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구매를 하면 발주를 한다고 그랬지. 발주를 하는데 발주할 때 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고정 주문 양 모형이라 여기 막 모형이라면 안 붙는다. 그래. 지우자 그냥. 고정 주문 기간 이 방식으로 주문하는 방법이 있고 고정 주문 양 방식으로 주문하는 방법이 있어. 자, 국어 실력이야. 고정 주문 기간은 주문을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둘 다 고정이야. 기간별 근데 무엇을 고정시킨다? 기간. 기간을 고정을 시킨다. 조금 쉽게 풀이해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쉽게. 기간을 고정한다. 주문할 때 기간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매 매 기간. 그걸 조금 월. 그렇지. 매 주든지 매 월이든지 매 분기별인지 근데 회사가 지가 정하는 거야. 그것을 매 분기면 3개월마다 정해져 있잖아. 3개월마다 매 월이면 한 달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으면 뭐가 유동적일까? 상품. 아니 그거 뭐야? 재고. 주문할 때 3월 1일 날 주문하고 4월 1일 날 주문하고 5월 1일 날 주문한다는 것은 고정 주문 기간 방법으로 주문한다는 뜻이야. 매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한 달마다 주문하는. 근데 이때 주문하는 것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뭐가 유동적이다? 뭐가 변화된다? 양이 변화된다. 이때는 100개, 이때는 200개, 여기는 180개. 그리고 고정 주문 기간일 때는 양이 달라져서 그것이 핵심이고요. 이제 고정 주문 양이면 뭐가 똑같다? 양. 내가 주문할 때마다 주문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표현해. 경제가 들어가면 뭐가 최소다? 경제. 좀 짠돌이를 선생님 같이 짠돌이를 참 저 사람은 경제적 관념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표현하거든. 좀 이렇게 아껴 쓰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 경제적 주문량 그러면 주문할 때 비용이 최소로 드는 그런 주문량을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주문량으로 매번 그게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럼 100개만 매번 주문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달라져? 기간이. 이때는 뭐 3월 1일 날 주문하고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주문하고 그 다음에 5월 7일 날 주문하고 이렇게 달라져. 근데 할 때마다 100개씩 주문하는 그런 방식이 고정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고 이제 각각 장단점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13번. 고정 주문 기간 모형에서 기간이 동일하고 주문할 때 양이 유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양이 유동적이니까 여기의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을 주문할 것인가가 핵심이야. 몇 개를 주문할 것인가가. 기간은 날짜는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날짜에 3월 1일 날 몇 개를 주문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 또 등장하는데 전에 거의 안 나왔거든. 근데 자주 나와. 또 외워야 돼. 별 수 없어. 자, 목표가 아니라 목표 재고를 설정할 때 고정 주문 기간에서 중요한 건 양이고 그때 양을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목표 재고야. 우리 회사에 요 정도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주문하고 나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요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 주문할 때까지 내가 물건을 파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재고를 목표 재고라고 하고요. 목표 재고를 설정할 때 고려한 요소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래. 자, 오른쪽 설명을 볼게요. 오른쪽 설명을. 자, 목표 재고는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량. 검토 주기가 또 무슨 말일까? 내가 몇 개를 주문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 시기가 됐어? 이 시기가 됐어? 그러면 몇 개를 주문하는지 계산해야 되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하루, 이틀, 3일 갈 때도 나는 물건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겠지. 그 시기가 며칠인지를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몇 개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구매 리드 타임. 이것도 어렵지? 구매 리드 타임. 리드 타임 오늘 배웠는데. 오늘 물류 배웠으니까 배웠겠네. 리드 타임. 리드 타임. 리드 타임. 많이 나와, 리드 타임. 리드 뭐야? 타임. 리드 타임은 짧은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짧은 거. 짧은 게 좋아. 짧은 거. 왜 짧은 게 좋냐? 내가 주문했는데 그 양반이 A 회사는 일주일 걸려요 하는 회사보다 내일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한 회사가 좋잖아. 내일 들어갑니다 하는 회사가 좋잖아. 즉 리드타임은 내가 구매해야 되는 상품인 경우는 뭐부터? 짧은 거. 뭐가 짧지? 주문. 주문 때부터 그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회사에 나한테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생산하는 제품인 경우는 맞아. 제품인 그거는 경우는 주문을 넣었을 때. no. 그 주문하지 않지. 생산하는 제품은 주문하지 않고 아니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작업 지시야. 이것은 ERP 생산에 나옵니다. ERP 생산에. 자, 작업 지시부터 완성? 제품 완성 때까지가 얼마큼 걸리느냐가 리드 타임이라고 해. 따라서 짧은 게 좋은 거지. 짧은 게 좋아. 지금 이것도 3,000% 빠졌네. 요거는 물류에 나오진 않지만 리드 타임은 나와. 요거만 나와. 요건 안 나와. 예. 자, 그래서 구매 리드 타임 동안에 수요량, 주문하고 도착할 때까지도 우리 회사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3일 걸린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몇 개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야지 요때 각각의 날짜에 구매할 목표 재고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플러스 안전재고 우리 아직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안전재고의 키워드는 불확실성.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최하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재고가 안전재고가 되겠고요. 안전재고. 그 재고를 합친 걸 목표 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만 보면 현재고가 없어. 현재고가. 그런데 이제 전혀 현재고는 뭐지? 지금 재고. 지금 현재 창고에 있는 재고. 근데 현재고는 여기서 어떻게 중요하냐면 목표 재고를 구했지. 최대 이 정도는 내가 주문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목표 재고고요. 거기서 현재 있는 건 굳이 내가 주문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목표 재고가 100개면 현 재고가 10개다. 그럼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발주 수량. 즉 이 발주 수량이 각 매월 주문하는 숫자로 간다. 그때 계산을 해서 목표 재고는 최고로 필요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숫자를 빼면 각각의 달에 내가 실제로 주문해야 되는 발주 수량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목표 재고를 물어봤어. 목표 재고에는 현 재고가 반영이 되어 있지? 필요가 없어. 목표 재고를 구할 때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을 합친 게 목표 재고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알아야 돼. 자, 14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설명하는 운송 경로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고정 주문 양도 하고 싶은데 너들 얼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너무 안 하고 넘어갈래. 다음 나올 때 할게. 자, 14번 보기에 설명한 운송 경로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운송 경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우리 어제 공부했나 그저께 공부했던 물류센터, 물류센터 그거랑 용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센터가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창고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느냐 가지고 물류 거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런 공장에서 그런 센터나 창고 소비자까지 운송하는 방식이야. 배달하는 방식, 배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송 운송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얘기. 그런데 말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그 말이 그 말로 주관식으로 쓰면 달달달 외워야 되겠지만 이건 객관식이라서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때려잡으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옆에 오른쪽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공장 직송 방식.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선생님이 그거 설명할 때 물류 거점 얘기할 때 인천 공장에서 각각 해남, 목표, 목부산까지 다 직접 나른다 라고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장 직송 방식. 그다음에 중앙 집중 거점 방식. 단일의 물류센터만을 운영하는. 이거하고 똑같지. 가운데 이렇게 큰 센터. 물류센터 방식에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대형 물류센터로 다 옮겨봐. 가운데. 대부분 그래서 충청도 쪽에 센터가 많아. 우리나라 가운데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북보다 좀 위에. 그래서 용인 쪽,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이. 도로변에 교통이 좋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복수 거점 방식. 복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의 키워드는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이렇게 쪼개서 집하는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뜻이야. 집하하여 고객처별 공동 운송하는 그런 방식을 복수거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수거점 방식은 창고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 화주, 권역별, 품목별로 따로따로 모아둬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복수개가 필요하겠구나. 여러 개가 필요하겠구나. 복수거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 이제 보기는 실제 14번 문제는 답이 3번이야. 배송 거점 방식. 배송. 여러분 택배를 배송이라고 얘기하지. 택배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거야. 소비자. 도매상한테 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수송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배송은 물건을 어떤 창고나 거점 센터에서 소비자한테까지 도달하게 하는 걸 배송이라고 얘기하고요. 14번에 3번 배송 거점 방식은 그래서 보기에 키워드가 고객이 키워드야. 고객이 들어갔다? 그러면 배송밖에 없어. 고객처별 물류 거점. 고객별로 따로따로 창고를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많아야 되면서 지역별로 분산돼 소비자 근처에 다 창고들이 마련되어 있고. 왜? 고객 대응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배송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고요. 고객 밀착형 물류 거점 설치. 여러분이 택배를 배송이라고 얘기한다. 택배는 고객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배송 거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경제적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 운영 시 경제적 아까 얘기했지. 경제적 주문량 지웠나?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짠돌이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비용. 비용이 최소화되는 주문량을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경제적 운송이란 따라서 운송을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드는 것을 경제적 운송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경제적 운송을 위한 운영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동그라미 1번에 1번이 답이랍니다. 틀렸다는 얘기지. 공동 배송을 최소화한다. 공동 배송을 하게 되면 n분의 1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겠지. 줄어들어. 그럼 그게 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제적 운송이 되는데 여기는 공동 배송을 최소화하겠다니까 돈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비용은 많이 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주 단위의 대형화 많이 한꺼번에 많이 그러면 경제적 운송이 될 것이고요. 3번 통계적인 수배송으로 차량 회전율을 향상시킨다. 차량이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쓸데없이 빈 차로 운행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그다음에 운송 경로도 최적화해서 단거리로 물건이 배송되고 치고 또 배송되고 치고 퀵 배송하시는 분들은 정말 길을 음식 배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물류 거점을 재편성하여 창고들을 우리가 관리한 창고들을 위치를 다시 재배열해서 효과적으로 이동해서 물건을 싣고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송 경로를 단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이 1번이고요. 16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16번은 일단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 실무 좀 하면 좀 알겠지만 뭐 지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해. 자, 일단 해볼게. 창고 입고 업무 프로세스에서 입고 지시가 들어간 여기는 구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매 업무 중에 물건을 주문해서 우리 회사의 창고에 들어왔을 때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기억번. 창고에 입고는 창고에 들어온다는 뜻이지. 창고에 들어온다. 입고는 창고에 들어온다는 뜻이야. 창고에 들어오려면 그 전에 내가 뭘 했어야 될까요? 주문을 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번에 들어갈 것은 구매 발주 요청이야. 구매나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주문을 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주문하고 나니까 상대방 공급업체 나한테 물건을 파시는 돼서 며칠날 들어갈게요 라고 한 거지. 며칠날 들어갈게요. 그럼 며칠날 들어갈게요라고 하면 내가 주문한 나는 우리 회사 창고 담당자한테 물건 며칠날 들어온대요 라고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창고 담당자가 그 물건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두거나 아니면 그 물건을 입고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어. 그거 없이 그냥 확 들어와 봐. 난리 나는 거야, 회사가 이제. 그 화물차는 빨리 물건 내리고 가야 되는데 근로자는 없고 창고 담당자도 없고 실어 놓을 때도 없고 비는 오고 난리 치는 겁니다.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입고 통보를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창고 담당자하고 내가 서로 입고가 언제 들어온다 하니까 그럴 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팀에서 뭐 창고 1팀이 할지 2팀이 할지 팀을 정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입하, 하차, 운반을 하게 된다. 입하는 물건이 들어와서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또 운반을 해야 되고 지게차가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창고에 내가 물건을 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입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건 정상적으로 들어온 물건인지 그래서 검사한 다음에 물건을 창고에 집어넣는 합격품이면 합격품만 담는 창고에 불합격품은 불합격품만 담는 창고에 너는 어느 구역 어느 창고에 어느 구역 어느 창고에 어느 구역 이렇게 갈라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입고 지시가 되겠고요. 간 다음에 운반 입고 적치 그 창고에 정해진 구역에 적치 쌓아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쌓아뒀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을 입고 마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 설명에 쭉 나와 있으니까 순서를 보시고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 거 참고해서 그런 순서로 되겠구나. 가로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쭉쭉쭉 그 순서가 있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입고 지시는 디귿번에 들어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가격 유형 또 계속 쌓이고 있지. 가격 유형은 했던 거 했는 거 같아.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가격 유형 중에서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유형으로 옳은 것. 판매자도 가격을 제한하고 구매자도 가격을 제한.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그런 가격을 교섭 가격이라고 얘기해. 자, 오른쪽 거 설명을 보겠습니다. 또 키워드 봐야지. 자,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누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또 소비자가 많이 찾으면 물건값이 올라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가격을 시장 가격,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겠고요. 자, 개정 가격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험 문제는 뻔히 나와서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가격은 가격 그 자체는 명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아 업계의 특수성, 그 업계에서 그 품목은 원래 그렇게 일정한 범위가 대충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유사하게 그 가격으로 정해져 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성 등으로 자연히 일정한 범위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 정도의 형성될 거야. 전에는 그 예로 이제 자동차가 해가 바뀌면 모델이 바뀌잖아. 너희들은 잘 모르지. 그럼 모델이 바뀌면 2023년식이 자동차 값이 1억이었다고 쳐. 그러면 2024년에 약간 변형해서 기능을 조금 추가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 그러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하겠지. 요 정도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요 정도 업계에서도 그 정도에서 가격을 책정해. 원가 이런 거는 두 번째고 그럼 대충 요 정도에서 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개정 가격이라고 얘기해. 여러분도 핸드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면 그 전 모델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가 중요하거든. 그것보다는 비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가격을 개정 가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개정 가격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협정 가격. 협정. 아까 우리가 답으로 찾았던 교섭.
협정이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요. 교섭은 판매자도 한 명, 구매자도 한 명, 서로 이렇게 가격을 논의해서, 논의라고 하는 거 아니,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야. 그런 교섭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둘이 얘기하면 조정이 돼. 그런데 협정 가격은 협회에서 정한 가격이야. 협회는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 미용업 협회, 또 목욕업 협회, 이 협회. 그러면 미용업 협회면 판매자가 어떤 판매자들이 모여 있을까? 미용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한 명이 아니라 협회니까 여러 명 모여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수원 미용업 협회, 그러면 수원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협회가 될 것이고, 이런 협회에서 수원 지역의 파마 가격은 2만 원씩 하는 게 어때? 라고 정한 가격을 협정 가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판매자 다수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그래서 협정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이제 읽어볼 필요 없어. 판매자 다수가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교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상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어디 광고를 내고 싶어. 그래서 무슨 신문사에 광고를 내. 그러면 그 신문사하고 우리 학교하고 광고 얼마에 한번 깎아줘요. 그건 교섭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8번 하겠습니다. 경쟁기업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사의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요소로 적절하지 않는 것. 만만하게 라면이라서 라면을 새로 만드는데 내가 삼양라면이라고 한다면 삼양라면 1등이 어디지? 신라면. 아니, 회사 이름이 농심이 있죠. 그 다음이 오뚜기니 삼양이. 근데 삼양은 불닭이 있어서. 뭐가 있어? 저는 삼양 같은데. 근데 오뚜기가 선생님 때는 아주 옛날 때는 삼양이 1등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농심 삼양인지 오뚜기는 원래 3등이었는데 근데 제품도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래 내가 삼양이라고 칩시다. 삼양에서 제품을 뿔뿔닭을 만들었어. 뿔뿔닭을 만들었어. 그럼 뿔뿔닭을 만들 때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가격을 정할 때 누구 걸 눈치 보겠어? 오뚜기 걸 눈치 보겠어? 농심 걸 눈치 보겠어? 이게 경쟁이죠. 경쟁. 농심에 있는 빠따블 라면의 가격을 빠따블 라면의 가격을 되게 비슷한 이유야. 빠따블 라면의 그거 있잖아. 너구리가 있다. 너구리. 아우 신라면 진짜 너무 싫어.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 농심의 신라면의 경쟁세는 삼양라면 뭐가 있어? 불닭. 그건 다 재료가 다르잖아. 매운 국물 라면. 삼양라면. 삼양라면 매운 맛은. 아니야. 불닭. 야 열라면은 누구 거지? 열라면 오뚜기 거냐? 오뚜기. 삼양의 매운맛이 뭐가 있을까? 봐봐, 이렇게. 불닭. 하여튼 간에, 그런 가격을 정할 때, 경쟁기업의, 경쟁기업의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 제품의 가격을 경쟁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는 것. 자, 1번, 기업 이미지. 농심에 비해서 우리 삼양의 기업 이미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냥 삼양라면인데 내가 업계 1위야 라고 해버리면 기업 이미지를
내가 브랜드나 이미지를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가격을 잘못 책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제품 경쟁력 내가 개발했지만 현재 농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라면과 진짜 비교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는 라면이냐 아니냐를 솔직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거 제품 경쟁력이 품질 면에서 있는지 자신 있다 싶으면 가격을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하거나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가격을 좀 낮추든가 이렇게 정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 이익률. 투자 이익률은 내가 이 제품을 탐양인데 내 가격을 이 제품을 만들 때 2,700억이 들었어. 이거야. 2,700억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보려면 이 가격은 농심권 1,000원이지만 내 것은 1,700원은 받아야 돼.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 이익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저만 안 돼요. 경쟁 기업을 고려하지 않아요. 경쟁 기업은 1,000원씩 맛있게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1,700원을 받아버리면 경쟁 기업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판매 가격을 정할 때.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시장 점유율도 고려해야 되겠지. 농심이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면 좀 밀리고 있는 건데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똑같이 해버리면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 그런 걸 두루두루 고려해야 된다. 경쟁 기업을 고려할 때 시장 점유율, 제품 경쟁력, 타 경쟁 기업과 제품 경쟁력, 기업 이미지 두루두루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도가스 초보 가면 되겠죠? 왜? 딱 기분 좋게 레이더 맞아요. 스타일차.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9시. 9시. 그래도 천천히 알려주세요. 뭘 어떻게? 예. 야, 근데 그게 내가 선생님이 풀이해주려고 준비한 양은 딱 정해져 있어. 네. 그걸 빨리 풀면 빨리 끝나는 거고, 아니지. 지금 한 문제 덜 푼 다음에 한 번 더 푸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 오늘 빨리 천천히 푸는 게 문제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19번.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의 활용 용도로 가장 옳지. 문제가 계속 새로운 게 많이 나와. 네.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 내가 물건을 살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에 샀는지가 구매 원가가 될 것이고요. 그걸 활용할 용도.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내가 지금 산 게 1,000원인데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다른데 어디다 활용을 할 것이냐. 얘기야. 참 소중한 정보지.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 그 가격은. 1번 구매 예산을 편성할 때 구매 예산이란 지금 샀지만 내년에도 또 사야 되잖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겠지. 2번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원가 아니야? 구매 원가가 매출 원가일 것이고 이걸 팔았다면 이게 매출 원가로 1,000원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를 알아야지 이걸 내가 1,5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익이 얼마요? 이익이 얼마야? 500원이잖아, 이익이.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500원. 이 1,000원이라는 정보가 있어야지 3번 판매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지. 너무 뻔한 얘기야. 4번 상품 회전율. 상품이 얼만큼 많이 팔려 나갔는지는 것은 의미가 이 원가 1,000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은 매출액과 재고액, 재고 수량, 기초와 기말의 재고 수량을 가지고 구했었어. 우리 앞에서 풀었거든. 재고 회전율 구하는 공식에서. 그래서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어. 상품 회전율하고는. 20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왜 그려? 왜 그려? 28분째 그러고 있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혼자서 약간 상황이 어려운 상황, 돌봄이 필요한 상황. 혼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급업체 선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기업에서 살 것인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대요. 또 많아요, 많어. 자, 오른쪽 날개 보겠습니다. 업체를 정하는 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이패드 못 받았다고 그랬지. 아이패드는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주시는 건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엄청난 구매 업체들의 입찰과 비교 변적하고 어떤 특장점 비교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해서 정하는 거거든. 하다못해가 아니죠. 이런 책상 구입할 때도 앞에 우리 본관 1층에 딱 그 업체 3개인가 전시해서 너희들 선호도 조사까지 했던 책상들이야 이게. 와우. 근데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물건 들어왔네. 저 사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쓰는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여러 업체 비교 번역하고 특장점 비교하고 가격 비교하고 그래서 뭐 다 협의해서 정하고 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입찰을 올리고 경쟁 업체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제안서 보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뭐 이래서 정해진단 말이지. 아이고, 페이지 안 넘겼네. 자, 그런 방법,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오른쪽에 설명 볼게요. 일반 경쟁 방식. 제일 쉬운 방식입니다. 공부하기. 읽어볼게. 키워드는 3번째 줄에 있어. 구매 내용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입찰자. 나는 이 물건을 A라는 물건을 10개 100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 학교에서 공고를 올렸어. 사이트가 있어. 입찰 사이트가 입찰 공고를 올렸어. 그러면 여기에 나한테 우리 학교에다 물건을 팔겠다, A라는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 일정한 자격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작은 조건들이야. 그런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경쟁 방식을 일반 경쟁 방식이라고 해. 그 불특정 다수란 말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경쟁 방식이라고. 우리 아까 공부했던 그 완전 경쟁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밑에 중간쯤 가시면 수의 계약 방식, 수의 계약 방식. 수의는 뭐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이 수의라고 하기는 그건 아니야. 수의는 어떤 업체를 내가 딱 찍는 거야. 네가 나한테 팔어 라고 하는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읽어볼게. 구매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른 공급업체가 없거나 조건이 좀 많이 붙지. 내가 딱 찍어야 되니 찍으려면 이런 조건이 붙어요. 이런 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공급업체가 없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을 만들거나 그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어. 그래서 그 업체밖에 없는 경우. 제한 경우에 적합하면 제한 경쟁 그런 경우에 적합한 게 수의 경쟁 방식. 길게 안 나왔네 여기.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한 명 딱 찍어서 그 업체한테 내가 사는.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가격을 제한받거나 조건을 제한받지 않는 것을 수의 경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급자가 한 명, 1인이 될 것이고요. 1인. 이건 불특정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제한 경쟁 방식이라고 하게 등장합니다.
제한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엄청 많죠. 불특정, 특정하지 않은 거의 누구나란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조금 앞에 경쟁은 경쟁인데 뭔가 제한을 건 사람들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쟁업체만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급업자만 들어오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매업체 선정 방식이 제한경. 그래서 내가 입찰 공고를 띄우긴 띄우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 수원 지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작년 매출이 지금 20번에 다 있어. 딱 맞출 것 같아. 야. 자, 까먹었어. 까먹은 게 왜 응가세요? 시끄럽고요. 예. 자,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합치한 이렇게 많진 않아. 그런 업체들만 달라고 중요해. 두 번 떨어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제한 경쟁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답을 골라야 돼. 지명 경쟁 방식. 지명 경쟁 방식. 자, 지명 경쟁 방식의 키워드는 긴급 구매에 적합하다. 지명이 뭔데? 지명. 지명. 지시하다. 아니. 지명. 이게 지적. 너, 나무. 이거야. 너, 나무. 너만 네. 입찰에 참여해. 라고 하는 게 지명. 앉아. 왜 그래? 9시 안 됐잖아.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목이 물렸어. 해산. 내일 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